아이고, 원장님, 내 머리 좀 살려줘봐. 어제 집에서 혼자 앞머리 잘랐다가 쥐 파먹은 것 마냥 이 꼴이 났네. 미닫이 문이 덜컹거리며 열리자마자 중국집 사장 왕춘의 걸걸한 목소리가 미용실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왕춘은 헬멧을 옆구리에 낀 채 울상인 얼굴을 들이밀었다. 정민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젖은 수건을 털며 거울 너머로 왕춘을 흘겨보았다. 내가 뭘 했어요? 가위 함부로 들지 말라니까. 사장님 손은 웍 잡는 손이지 가위 잡는 손이 아니야. 이리 앉아요. 정미의 핀잔에도 왕춘은 헤헤거리지며 자리에 앉았다. 미용실 안은 훈훈한 열기와 알싸한 파마향 냄새, 그리고 사람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구석 소파에는 동네 터줏대감 봉자 할매가 파마 롤을 잔뜩 말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TV에서는 아침 드라마가 한창이었고 그 앞엔 세탁소 순자가 귤을 까먹으며 드라마 주인공 욕을 하고 있었다. 이곳 우리 동네 미용실은 단순히 머리를 하는 곳이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비누 거품처럼 일어나고 씻겨 내려가는 마을 회관이자 대나무 숲이었다. 그때 언니 나왔어 하며 분식집 예진이 엉덩이로 문을 밀고 들어왔다. 양손에는 갓 튀긴 튀김과 빨간 떡볶이가 든 접시가 들려 있었다. 오늘 김말이가 아주 기가 막히게 튀겨졌어. 정철 씨가 언니 갖다 주라고 어찌나 성화를 부리던지. 예진의 말에 정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50대 중반 남편과 이별하고 홀로 딸 연희를 키우며 살아온 정미에게 동네 사람들은 또 하나의 가족이었다. 오후가 되자 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참새처럼 몰려들었다. 그중 유독 어두운 표정의 아이가 있었다. 건물주 주봉의 딸 소희였다. 이모, 우리 소희 왔네. 오늘은 기분이 왜 그럴까? 떡볶이 먹을래? 정민은 하던 가위질을 멈추고 소희를 거울 앞 의자로 불렀다. 소희는 주저앉듯 의자에 앉아 거울 속 자신을 외면했다. 모의고사 또 떨어졌어요. 아빠는 이번에 서울 못 가면 재수학원 알아보라는데 저 진짜 숨 막혀서 못 살겠어요. 정민은 소희의 어깨 위에 따뜻한 손을 얹었다. 엄마 없이 자란 소희에게 정미의 손길은 유일한 안식처였다. 정민은 가위 대신 빗을 들고 소희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천천히 빗어내렸다. 소희야, 머리카락이 엉켰을 때 억지로 풀려고 하면 더 아파. 그럴 땐 천천히 빗질을 하거나 상한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다시 기르면 돼. 내 인생 아직 길어. 오늘 망친 시험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헝클어뜨리진 못해. 소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졌다. 미용실 방 전봇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봉은 피우려던 담배를 슬그머니 주머니에 넣었다. 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는 자신이 미웠고 그런 딸을 제 자식처럼 품어주는 정미가 고맙고도 애틋했다. 주봉은 씁쓸한 표정으로 캔커피만 만지작거리다 돌아섰다. 며칠 뒤 쭈뼛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취준생 재준이 미용실 문을 열었다. 늘어난 트레이닝복에 며칠 감지 않은 듯한 떡진 머리. 재준은 대학 졸업 후 3년째 공무원 시험과 면접에서 낙방하며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다. 이모, 저 왔어요. 어구, 우리 재준이 왔나? 밥은 먹었고? 정민은 하던 걸레질을 멈추고 재준을 반겼다. 재준은 힘없이 의자에 앉아 거울을 보지 않고 바닥만 응시했다. 내일 면접 잡혔어요. 근데 가기 싫네요. 또 떨어질 텐데 가서 뭐 하나 싶고 그냥 머리나 단정하게 자르려고요. 정민은 재준의 어깨에 가운을 두르며 혀를 쯧쯧 찼다. 야, 이 녀석아,
전쟁터 나가는 장수 기세가 그게 뭐냐? 머리카락 자르면서 그 패배자 같은 마음보도 같이 잘라내버려. 정미의 가위질은 거침없었다. 덥수룩하게 눈을 찌르던 앞머리가 잘려나가고 재준의 이마가 훤히 드러났다. 자, 고개 들어. 거울 봐. 정미가 재준의 턱을 잡아 거울을 향해 치켜 올렸다. 너 이렇게 이마가 훤하고 잘생겼는데 왜 땅만 보고 다녀? 이마가 복을 부르는 마당이야. 면접관 눈 피하지 말고 이마 딱 내놓고 당당하게 말해. 나 안 뽑으면 당신들 손에다 이렇게. 정미는 왁스까지 발라 재준의 스타일을 완벽하게 바꿔놓았다. 거울 속 낯선 자신의 모습에 재준의 어깨가 조금 펴졌다. 이모, 고마워요. 저 진짜 잘하고 올게요. 그래, 붙으면 한턱 내고 떨어지면 와라. 이모가 삼겹살 사줄게. 인생 면접 한 번으로 안 끝난다. 재준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정미는 몰래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려 보였다. 그날 오후 늦게는 노총각 광규가 울상을 하고 들어왔다. 누님, 저 또 차였습니다. 광규의 말에 미용실에 있던 빵집 사장 지연과 세탁소 순자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광규 씨. 이번엔 또 무슨 짓을 했길래? 아니,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패션 센스가 너무 꽝이라고. 정미는 한숨을 쉬며 광규를 자리에 앉혔다. 광규 씨는 사람이 너무 착해서 탈이야. 근데 그 착한 마음이 겉으로 안 드러나게 하고 다니니 문제지. 눈썹 꼬리 좀 봐라. 이렇게 처져 있으니 세상 근심 다 짊어진 것 같잖아. 정미는 눈썹 칼을 들고 광규의 수검댕이 눈썹을 다듬기 시작했다. 남자는 깔끔함이 생명이야. 그리고 여자 앞에서 너무 잘 보이려고 오버하지 마. 그냥 내가 가진 그 진국 같은 마음, 그거 하나만 덤덤하게 보여줘. 너 좋아하는 여자가 분명히 나타날 거야. 깔끔하게 정리된 눈썹 덕분에 광규의 인상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정미는 카운터에서 핸드크림을 꺼내 광규의 거친 손에 발라주었다. 손도 좀 관리하고. 여자는 이런 섬세한 거에 감동하는 법이다. 광규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지만 얼굴에는 희망이 번졌다. 누님, 제가 장가가면 제일 먼저 누님한테 큰절 올릴게요. 여름이 절정으로 치닫던 어느 날 에어컨이 고장난 중국집 왕춘 사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양장피와 탕수육 대짜를 들고 미용실로 쳐들어왔다. 아이고 더워라. 원장님, 우리 가게 찜통이야. 여기서 좀 먹읍시다. 어머, 사장님 웬일이래? 그렇지 않아도 출출하던 참인데. 정미는 능숙하게 미용실 중앙에 있는 잡지 테이블을 치우고 신문지를 깔았다. 냄새를 맡은 분식집 예진이 떡볶이와 순대를 가져왔고 지나가던 과일집 사장 제철이 수박 한 통을 들고 합류했다. 순식간에 미용실은 동네 잔치집이 되었다. 자자, 건배합시다. 우리 동네 최고 미녀 정미 원장님을 위하여. 왕춘의 너스레에 정미가 깔깔거리며 웃었다. 아유, 사장님은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해. 미녀는 무슨 주름 자글자글한 할망구지. 무슨 소리예요. 원장님이 웃으면 이 골목 환해지는 거 몰라? 구석에서 묵묵히 탕수육을 집어먹던 건물주 주봉도 헛기침을 하며 한마디 거들었다. 흠모, 인상이 나쁘진 않지. 그 무뚝뚝한 칭찬에 사람들이 우아하며 야유와 환호를 보냈다. 주봉의 얼굴이 벌개졌다. 정미는 그런 주봉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배달부 동식이 젓가락으로 장단을 맞추며 노래를 불렀고 봉자 할매는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다. 취준생 재준도 노총각 광규도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소희도 그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크게 웃었다. 정민은 쌈을 크게 싸서 예진의 입에도 넣어주고 땀 흘리는 왕춘에게 물수건을 건넸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어났다. 행복하다. 정민은 시끌벅적한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다. 남편과 헤어지고 홀로 딸을 키우며 힘들었던 지난 날들이 이 웃음소리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이 사람들이 가족이었고 이 미용실이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여러분, 나 오래오래 여기서 가위질할게요. 다들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내 단골해요. 알았죠? 정미의 말에 모두가 당연하지. 를 외치며 건배를 했다. 그날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는 미용실 유리창을 넘어 골목 끝까지 퍼져나갔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것이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마지막 여름이 될 줄은.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정미의 몸 안에서 서서히 다리를 틀고 있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이었다. 정미는 평소처럼 손님의 머리를 자르고 있었다. 30년을 넘게 잡아온 가위였지만 그날따라 가위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요즘 왜 이러지? 갱년기가 늦게 오나? 손끝이 찌릿하더니 순간적으로 마비가 온 듯 가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철그럭 마이너스 날카로운 소리에 손님도 정미도 놀랐다. 어머, 원장님 괜찮으세요? 아, 네. 미안해요. 손에 물기가 있어서 미끄러졌나 봐. 정미는 황급히 웃어넘겼지만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최근 들어 자주 컵을 놓치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 일이 잦아졌다. 며칠 뒤 정미는 홀로 대학병원을 찾았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현실감이 없었다. 이름도 생소한 희귀 난치병. 근육이 서서히 굳어가고 끝내 호흡조차 힘들어진다는 병이었다. 길어야 1년이라는 시한부 선고. 진료실을 나온 정미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두려움보다 먼저 떠오른 건 딸 연희의 얼굴이었다. 우리 연희 시집갈 때 머리도 내가 올려줘야 하는데 아직 해준 것도 없는데. 정미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다. 아픈 티를 내면 연희가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할지 알기에 그녀는 철저히 숨기기로 했다. 더 밝게 웃고 더 부지런히 미용실 문을 열었다. 하지만 몸은 의지를 배신했다. 어두운 저녁 마감을 돕던 예진이 구석에 떨어진 하얀 약봉지를 주었다. 언니, 이게 뭐야? 무슨 약을 이렇게 많이 먹어? 정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약봉지를 뺏으려 했다. 아, 아니야. 그냥 소화제야. 이리 줘. 하지만 예진의 눈은 이미 약봉지에 적힌 암센터, 마약성 진통제라는 글자를 읽은 뒤였다. 예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언니, 거짓말이지? 소화제라며. 이게 왜 암센터 약인데? 언니 어디 아파? 말해봐, 제발. 예진의 울부짖음에 정미는 그제야 무너져 내렸다. 바닥에 주저앉은 정미를 예진이 와락 끌어안았다. 예진아, 나 무섭다. 너무 무서워. 나 아직 가기 싫어. 빗소리보다 더 서러운 두 여자의 통곡 소리가 닫힌 셔터 안을 가득 채웠다. 그날 밤 미용실 간판 불은 꺼지지 않았다. 정미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었다. 가위를 잡는 것조차 버거워지자 미용실 문에는 개인 사정으로 쉽니다라는 종이가 붙는 날이 많아졌다. 동네 사람들은 그저 정미가 몸살이 났으려니 생각했지만 주봉은 달랐다. 오며 가며 마주친 정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눈빛이 깊은 우물처럼 가라앉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주봉은 밤새 잠을 설쳤다. 사별 후 10년 굳게 닫혔던 마음을 열어준 사람이 정미였다. 퉁명스러운 말투 뒤에 숨겨둔 진심을 고백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난생 처음 꽃집에 들러 가장 크고 화려한 장미 꽃다발을 샀다. 이걸 주면서 뭐라고 하지? 밥이나 한 끼 하자고 할까? 아니면 그냥 툭 던져주고 올까? 거울 앞에서 수십 번 연습을 하고 미용실 앞으로 향했다. 하지만 미용실 문 앞에서 들려온 소리에 주봉은 얼어붙고 말았다. 안에서는 딸 연희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제발 병원 가자. 입원해서 치료받으면 되잖아. 왜 고집을 부려? 연희야. 엄마는 병원 천장 보면서 죽기 싫어. 여기서 너희들 얼굴 보고 손님들 머리 만져주다가 가고 싶어. 엄마 소원이야. 죽기 싫다니? 가고 싶다니? 주봉의 손에서 꽃다발이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다. 시한부? 그 잔인한 단어가 주봉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담벼락에 기댔다. 아내를 보낼 때 느꼈던 그 끔찍한 상실감이 다시금 그를 덮쳤다. 하필이면 당신입니까? 신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주봉은 바닥에 떨어진 꽃다발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골목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지금 정미에게 필요한 건 꽃이 아니었다. 그는 눈물을 훔치고 곧장 가구점으로 향했다. 다음 날 미용실에는 최고급 안마의자가 배달되었다. 이게 뭐예요, 사장님? 정미가 놀란 눈으로 묻자 주봉은 짐짓 화난 듯 소리쳤다. 아, 건물주 서비스라니까. 허리 아프다며. 이거 쓰고 빨리 나와서 월세나 밀리지 마요. 뒤돌아 나가는 주봉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미는 안마의자를 쓰다듬으며 주봉의 거친 말 속에 담긴 깊은 슬픔과 사랑을 느꼈다. 고마워요. 정말 미안해요. 정미의 병명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예진의 입을 통해 그리고 주봉의 행동을 통해 아름아름 퍼져나갔다. 동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지만 이내 슬픔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우리 동네 미용실 살리기 프로젝트가 암묵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분식집 부부 예진과 정철은 아예 미용실 상주 직원이 되다시피 했다. 정철은 택배 일을 마치자마자 달려와 미용실의 낡은 형광등을 갈고 뻑뻑한 문을 고쳤다. 심지어 정미가 힘들어할 때면 빗자루를 들고 바닥 청소까지 도맡았다. 누님, 남자가 필요한 힘쓰는 일은 저한테 다 시키세요. 제가 누님 머슴 아닙니까? 정철은 짐짓 너스레를 떨었지만 정미의 앙상해진 팔목을 볼 때마다 눈시울을 붉혔다. 예진은 하루가 멀다고 정미가 넘길 수 있는 부드러운 음식들을 만들어 날랐다. 전복죽, 호박죽, 야채죽. 그녀의 정성은 지극했다. 어느 날 밤 극심한 통증이 정미를 덮쳤다. 정미는 입을 틀어막고 신음을 삼켰지만 옆에서 간호하던 예진은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꼈다. 예진은 정미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다. 언니, 내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으면 좋겠다. 왜 하필 언니야? 세상에 나쁜 놈들도 많은데 왜 언니냐고. 예진아, 울지 마. 나가면 우리 연희 밥 좀 잘 챙겨줘.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그런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언니가 해줘. 언니가 다 나아서 해주라고. 그들의 슬픔은 미용실 건너편 중국집 왕춘에게도 세탁소 타기에게도 전염되었다. 왕춘은 배달 가는 길에 슬그머니 보양식을 문 앞에 두고 갔고 세탁소 부부는 정미의 옷가지와 이불을 매일같이 뽀송뽀송하게 세탁해다 주었다.
동네 사람들은 정미를 살리기 위해, 아니 정미와의 이별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뭉쳤다. 하지만 야속한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다. 동네 터줏대감 봉자 할매는 치매기가 있어 정신이 오락가락했다. 하지만 동물적인 감각으로 미용실의 공기가 달라졌음을 감지했다. 어느 날 봉자는 정미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와 털썩 주저앉았다. 평소의 흐릿한 눈빛이 아니었다. 정미야, 내가 왜 여기 누워있냐? 일어나라, 머리 말아야지. 정미는 힘겹게 눈을 뜨고 봉자의 손을 잡았다. 할매, 나 좀 쉴게. 너무 피곤해서 그래. 봉자는 정미의 얼굴을 어루만지더니 대성통곡을 시작했다. 아이고, 순서가 틀렸다. 내가 가야 하는데, 이 늙은이가 가야 하는데 왜 젊은 내가 누워있냐? 저승사자가 눈이 삐었지, 삐었어. 그날부터 봉자는 곡기를 끊었다. 그녀의 집 마당에는 매일 밤 정화수 한 그릇이 놓였다. 봉자는 달을 보며 밤새 빌고 또 빌었다. 신령님, 내 목숨 가져가소. 내 남은 수명 다 털어줄 테니 우리 정미 살려주소. 제발이요. 치매 노인의 헛소리라 치부하기엔 너무나 간절하고 처절한 기도였다. 봉자는 자신이 죽으면 그 생명의 기운이 정미에게 갈 것이라 굳게 믿는 듯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보름 뒤 봉자는 자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마치 자신의 생명을 정미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누어 주려는 듯 고통 없는 평온한 죽음이었다. 봉자의 장례식장,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정미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죽여 울었다. 봉자의 영정사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앞에 앉은 정미의 모습은 꺼져가는 촛불 같았다. 할매, 왜 그랬어?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서 자리 잡아놔요. 금방 갈게. 정미의 나지막한 독백에 조문객들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봉자를 보내는 슬픔이자 곧 다가올 정미와의 이별을 예감하는 슬픔이었다. 봉자가 떠나고 겨울이 깊어졌다. 정미는 이제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웠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으로 미용실 의자에 앉기를 고집했다. 오늘이 마지막 영업이야. 다들 모여줘요. 미용실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주봉, 소희, 예진, 정철, 동식, 왕춘, 세탁소 부부, 빵집 지연, 그리고 딸 연희까지 모두가 붉어진 눈으로 정미를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정미는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들었다. 그리고 딸 연희의 머리카락 끝을 아주 조금 다듬어 주었다. 힘이 없어 빗뚤빼뚤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위질이었다. 연희야, 엄마가 우리 딸 머리 예쁘게 해주고 싶었는데 엄마 예뻐. 진짜 예뻐. 엄마가 최고야. 연희는 정미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정미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눈에 담았다. 주봉 사장님, 그동안 까칠하게 굴어서 미안해요. 사실은 고마웠어요. 소희야, 넌 누구보다 빛나는 아이야. 기죽지 마. 예진아, 정철 씨, 너희 덕분에 외롭지 않았다. 다들 정말 고마웠어요. 내 인생 여러분이 있어서 참 따뜻한 봄날 같았어요.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정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연희의 손을 잡았다. 사랑한다. 내 딸. 가늘게 이어지던 정미의 숨결이 멈췄다. 툭, 정미의 손에서 가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미용실 안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터져나오는 통곡 소리로 가득 찼다.
주봉은 벽을 치며 울부짖었고 예진은 정미의 식어가는 손을 얼굴에 비비며 놓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 동네의 따뜻한 등불이었던 정미는 봄이 오기 직전 눈 내리는 겨울밤의 별이 되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친 미용실 의자 위에서 정미가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미용실 앞 벚꽃나무가 흐드러지게 꽃을 피운 봄날이었다. 우리 동네 미용실 간판은 그대로였지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정미가 생전에 아끼던 후배 수빈이 가게를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수빈의 살가움에 익숙해졌다. 미용실 한쪽 벽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정미가 환하게 웃고 있는 독사진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아래에는 작은 메모판이 생겼다. 정미 언니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딸 연희는 대학을 졸업하고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다. 퇴근길이면 어김없이 미용실에 들러 수빈과 수다를 떤다. 언니, 엄마가 쓰던 이 가위 아직도 잘 들어? 그럼 원장님 손길이 묻어서 그런가 잡기만 하면 스타일이 척척 나온다니까. 이 가위가 내 보물 1호야. 주봉은 여전히 건물의 주인이다. 하지만 예전에 그 꼬장꼬장한 임대인은 없다. 그는 틈만 나면 미용실에 들러 믹스커피를 마시며 수빈에게 잔소리 반, 격려 반을 늘어놓는다. 그의 지갑 깊은 곳에는 정미의 증명사진 한 장이 부적처럼 들어있다. 대학생이 된 소희는 방학 때마다 내려와 미용실 일을 돕는다. 정미에게 받았던 사랑을 되돌려주려는 듯 할머니들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어깨를 주물러 드린다. 이모, 저 이번에 과탑했어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소희가 정미의 사진을 보며 자랑스레 말하면 파마를 하던 예진이 맞장구를 친다. 아이고, 우리 언니가 하늘에서 덩실덩실 춤추겠네. 소희야, 이모가 오늘 떡볶이 쏜다. 치즈랑 계란 팍팍 넣어서. 예진과 정철은 여전히 사이좋은 인꼬부부다. 그들은 정미의 기일이 되면 미용실 문을 닫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연다. 슬픈 제사가 아니라 정미를 추억하며 웃고 떠드는 축제 같은 자리다. 정미가 좋아했던 노래를 틀고 그녀가 했던 말들을 흉내내며 웃음꽃을 피운다. 우리 동네 미용실은 정미가 떠난 후에도 여전히 마을의 심장으로 뛰고 있다.